안녕하세요. 편포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리는 봉작가 시사라이브의 봉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8시 15분 여러분의 출근길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론 동향 잠깐 살펴보면서 한 주간 주요 이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예예. 예예. 또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예. 특별한 뭐 없이는 네. 뭐 잘 지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예. 방송을 본 분들이 많이 네네. 있어갖고 보니까 저기 한 19,000, 2만 찍었더라고요. 와우.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시사 라이브가 네네. 더 나날이 더 번창해서 월요일 아침에 메인으로 자리 잡길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15분부터 이제 9시까지 한 45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정례 조사 형식으로 이제 매주 조사를 하긴 해요. 이제 하긴 하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제 크게 관심 있는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간단히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예. 예, 뭐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6월 첫째 주 대선 주자 여론조사 살펴보면은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보고 요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JTBC 이제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요, 지난주 조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MBS 조사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소폭 하락했는데 의미 있는 지지율 변화는 일단 MBS 조사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총님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에 비추어 이제 내년 대선 시기가 예전에 이제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부터 이제 3월로 변경이 되는데 언제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좀 펼쳐질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예. 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주요 정당이 이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그 후보를 확정한 뭐 이후에 뭐 대선 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대선 레이스다라고 봐도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간에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9월 경선을 11월로 연기하자는 주장 뭐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대선 모드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언론에 조금씩 이제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조금 보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지지 후보가 조금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20대와 60대 이상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40대하고 50대는 이재명 지사 지지가 많은데 좀 20대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가 많은 게 최근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좀 제가 보여지고 있는 이준석 현상과 좀 맥을 좀 같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교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징적으로 지금 20대의 보수 정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인석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 보통 뭐 평론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이런 말하자면은 40, 50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고 젊은 층이 진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식이 깨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진영 논리 자체가 다른 쪽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안보 보수에서 시장 보수로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20대의 보수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면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형태의 그 책임론 아니면 또 반대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조금 하고요. 좀 약간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자유응답으로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후보를 이제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오픈 문항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자유응답으로 조사를 한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예, 예. 그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그 선택지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보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보면서 이제 응답하는 경우에 이제 보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선택지로 무엇을 불러주고 또 불러주지 않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선택지에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대선 주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아시다시피 아니 나는 공직자인데 현직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시민 뭐 전 장관도 나는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누가 포함시켜 달라고 하나요? 아, 얘기해 주세요. 그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제 일단 선택지에 포함이 되면 이게 뭐 1%가 나오던 2%가 나오던 아니면 뭐 0. 몇 %가 나오던 여튼 그 차트에 이제 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뿌려지게 되니 그 뭐 대선에 처음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좀 서운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 가급적 좀 어떻게 하면 좀 포함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러저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 나도 좀 넣어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 아마 좀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 오픈으로 좀 물어봐서 그래서 응답이 좀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여야 동수로 3명에서 5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맞춰서 선택지를 불러주는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 그 한국갤럽은 완전히 오픈으로 돌렸습니다. 완전히 오픈으로 돌렸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냥 선택지로 어떤 인물을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픈으로 응답이 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예. 그럼 완전히 오픈으로 하면 그 의외 인물이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뭐 김연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포함되지는 있을 수가 않는 있겠죠. 거죠, 예, 발표에서는. 그런 분들이 근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는 뭐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오픈으로 무엇이 이제 뭐 등장했을 때 정말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좀 말이 안 되는 그 정치에 이렇게 발 담그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김연아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 분들은 그 뭐 0. 몇 %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선 주자로는 이 표시가 되지 않죠. 예. 그러면 오픈형 문항으로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선택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언론사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이제 조사 기관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지난번에는 누가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저조하게 나오니 이번엔 빼고 다른 분을 좀 넣어볼까 뭐 이런다든지 이번에 이분이 그 뭐 출마 선언을 했으니 한번 넣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예. 한국갤럽 조사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세히 보면 이게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4위로 지금 현재 이제 당내 경선 벌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올라왔어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5% 포인트,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3%인데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당내 그 유력한 후보들을 한꺼번에 확 제쳐버렸거든요. 예.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중량감 있게 보여주던 후보들을 한꺼번에 제쳐버렸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놀랍고
그러면 이제 당 대표를 넘어서 단숨에 이제 그 대선 주자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떡상을 지나서 이제 따상인데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싶은 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85년생이죠. 이제 85년생이니까 올해로 이제 만 36살이죠.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이제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출마 자격이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없죠. 예, 예. 아마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이 헌법상 그 만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일부이지만 이제 일부에서 이거를 좀 없애자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정치 쪽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40세 이하로 완전 폐지되든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은 만 25세일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 자격까지 낮추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게 되려면은 정치 일정이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게 될지 여의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듣자 하면 그게 쉽지 않다. 예. 그렇게 국민투표를 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 출마는 가능하지만 대선 출마는 쉽지 않죠. 근데 여기 뭡니까 한국갤럽에서는 이게 있는 게 한국갤럽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로서를 묻는 게 아니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먼저 묻고 있습니다.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앞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라는 거를 이제 달고 있어서 이게 이준석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봉 작가님 사실은 이낙연 뭡니까 전 대표가 5% 이준석 후보가 3% 안철수 뭡니까 국민의당 대표가 2%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24대 21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에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분들은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준석 3%가 굉장히 센 건 아까 오픈 문항으로 받았던 이 한국갤럽에서 오픈에서 3% 나왔다라는 건 아마 ARS로 선택형 문항 그러니까 항목 제시형 문항으로 들어가면 이게 두 자릿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저도 받았습니다. 뒤쪽이 다 정리가 되고 의미 있는 숫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예. 의미 있는 숫자로 예. 두 자리 혹은 그렇죠. 네네. 3위 맞습니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예, 4위 예. 정도는 가능하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예. 지금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1, 2 정도는 사실 의미도 없는 그렇죠. 거를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 홍준표나 안철수나 정세균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계속 예. 이름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1, 2인데 이준석은 갓 한 달인데 3이면은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다면 이제 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빅4가 되겠네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준석만 따로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는 뭡니까 성별이나 연령대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이렇게 세력을 몰고 있지는 않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3%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나오면서 내가 출마하겠다.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도 누군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세력몰이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6%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수치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령대별로도 20대 30대에서 4% 5% 나왔는데 이것도 뭐 대단히 적은 거는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거를 항목 제시형으로 물어봤을 때 이게 20대 30대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제 3%로 머무르렀지만 이것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예. 다음 조사에서 만약에 항목 제시형으로 갔을 때 예. 내가 사실은 결정을 하겠죠.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령 제한 때문에 이제 피선권이 없으니까 예. 항목제시형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예. 네, 근데 좀- 지금의 상황이 네. 예. 연령 자체를 문제 삼는 정치 상황이잖아요. 예. 그죠? 네. 왜 20대의 목소리가 음흠. 사라졌어? 음.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사라졌어라고 하는 연령 자체를 문제 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에 대한 물음도 결국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40대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존 F 케네디 대통령도 42살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빈 클린턴이나 뭐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40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물론 이제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이제 44살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1년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에 이제 신민당 후보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나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40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제 40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저희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40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준수 후보를 염두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나이 이제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도리어 이제 정치 쪽은 이제 좀 젊은 좀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제 국민적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떠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를 나이의 유무에 따라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시대적이고 네. 사실은 이것은 유교 문화 그리고 또 뭐 누가 뭐 장유서 얘기해갖고 한바탕 작살난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치를 꼭 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험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민주주의의 다른 민주주의 시스템과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40대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 이런 걸 표하는 사람들의 기본 저희 밑에는 유교 문화, 장유유서 문화, 아니 질서 문화 그런데 근데 이것은 또한 근데 현대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건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닌 거죠. 우리는 적당히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대통령과 지도자를 나이로만 재단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40대건 30대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큰 뭐 거부감은 없습니다. 능력이 검증됐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1948년 재헌헌법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헌법에 아예 명시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김성님 뭐 한 말씀 더. 예. 지난 화요일에 조사를 해서 수요일 날 발표한 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그거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그걸 하향 조정하는 그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폐지한다면 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이제 18세 이상으로 될 텐데 뭡니까 국회의원 25세까지도 이제 하향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돼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게 절반이고 그런데 좀 싫다 하는 의견도 45%라 44.8이군요. 그래서 한 45 정도 돼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상
뭐 굳이 뭐 장유유세 이걸 꼭 따지지 않더라도 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그 정치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경험과 연륜을 이야기할 때 사실 직접적인 경험이 오래도록 쌓여서 거기에 따른 어떤 해안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 경험이 더 많거든요. 과거에 뭐 87년 뭐 민주화 대투쟁 이런 것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본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뭐 간접 경험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거는 좀 낮추던지 좀 뭐 완화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뭐 생각에 예전에 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러죠. 네네. 경험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경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재수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그거죠. 뭐 재수한 사람이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과 경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쪽의 경험과 경륜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도 그 이전에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면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젊은 대통령이 있으셨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그러면 개방해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토론해서 자유롭게 할 수. 사실 연령 제한이 20대 대통령의 제한이 없다고 해서 20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치열한 선거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40대는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 이제 20대였을 때 정치 참여 분위기가 지금과는 좀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20대 청년층의 이제 정치 참여 열기가 이제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로서 한 말씀만 더 조금 강한 어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20대 투표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나 뭐 X세대 그 이후에 Y세대들이 그 20대 때 정치 참여했던 그러니까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그 투표에 참여했던 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에 최근에 20대, 30대의 정치 참여가 그렇게 열기가 식어 있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투표율도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참여가 충분하다고는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연령 제한을 둔다라는 게 왜 20대가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떤 정치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그다지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준석 후보가 할당제 폐지를 이제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 할당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그 이야기는 사실 할당제라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참여를 오히려 가두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본래적인 그 의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할당제를 폐지했을 때 여성 할당이라든지 청년 할당이 폐지되었을 때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좀 뭐랄까 그와 관련돼서는 더 좀 다른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좀 제도화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그런 의미 다시 얘기해서 청년들의 어떤 지금 참여의 열기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오픈 문항으로 인해서 대선 후보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보니 또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추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화면 보여주시죠. 예. 그 MBS 조사를 저희가 보면은요,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도 이제 더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지지 응답이 전주에 비해서 이제 무려 이제 얼마 전 17% 정도나 많아졌는데 사실 이제 충격인 것 같아요.
영선의 젊은 충격인 것 같고요. 두 분 지난 한 주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약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가요? 그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면서 대선 후보도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당 대표 선출에 이렇게 사실 이제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을 몇 번 했어요. 네네. 중앙 주요 언론사라 방송국에서 했고 조금 새로운 시도, 말하 이준석 후보의 문답식이라든가 매우 좀 공격적인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나경원 이런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당황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좀 더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공격적인 이 부분이 딱히 이렇게 낯설지 않게 먹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TV 토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본 경선의 토론에 들어가면은 조금 이준석 현상의 거품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지방 경선을 돌아다니면서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름 선전한다는 건 뭐냐 방어를 잘해내고 있다는 것. 그 방어가 결국은 지금 이 당대표 적합도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인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1주 전 아니고 2주 전인 것 같은데 5월 3주하고 유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6월 1주가 근데 맞네. 이게 유전이네요. 네.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5월 3주는 이제 10명으로 조사했을 때 약간 좀 더 분산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6월 1주는 이제 본경선에 5명으로 조사를 MBS에서 한 거죠.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준석이 이제 17%포인트 갑자기 그야말로 떡상인데 이렇게 높아진 데에 대해서는 신진 세력으로서의 뭡니까? 김웅 후보였던 김문혜 거예요? 후보. 김문혜 후보. 예. 두 후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그 10명으로 했을 때는 좀 분산됐다가 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갑자기 돼버린 거지 결국은. 그렇죠. 후보 단일화가 컷오프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36이면 그 상당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조사가 여러 군데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준석 후보 그야말로 떡상인데. 떡상. 예.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토론회를 이렇게 보고 하더라도 좀 뭐랄까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네거티브가 꼭 나쁜 건 아니어서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제 제기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상당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격차가 좀 더 벌어진다는 거죠. 절반이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이 현상을 보게 됐을 때 이게 잠깐 뭐 깜짝 쇼로 끝나고 바람으로 이제 그 작은 바람 뭐 아니면 뭐 찻잔 속의 태풍 이렇게 그칠 만한 거는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책임 정당원들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당심으로 이게 민심이 당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다. 글쎄요. 일정이 이번 주죠. 11일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월화수목 남은 건데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몇 가지 네거티브가 왜 안 먹히느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 이제 그 여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제 뭐 남녀 또는 그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제 고른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다른 후보들 당내 중진들이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심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여당 대선 후보들도 이제 네거티브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이준석에 대한 그 지지율이 점점 끌어오르고 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이기도 하는데 좀 설득적인 해석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 우리 네. 뭐 저 채팅창에 이준석을 네네.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저 보시면 다 뭐 싸가지 없다. 싸가지가 뭐 정상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이건 저 채팅창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저 시청자분들의 네. 이제 의견이시죠. 그리고 나경원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예. 얘기가 됐는데 그럼 안 먹힌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걸 이렇게 우리 김수성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기 싸가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일종의 이제 싸가지론인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예의가 없다. 네. 아니면은 뭐 위아래가 없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머니에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인사하면 야 주머니에 손 빼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야 뭐 짝다리 짚고 선배한테 너 지금 인사하니 뭐 이렇게 된다든가 막 이렇게 되는 싸가지론인데 이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네거티브는 이준석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렇죠. 그건 빗맞은 정도가 아니고 이준석 떡상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꼰대론의 재료가 그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꼭 국민의힘 지지자라기보다는 정치의 전반적인 어떤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유권자, 고관여 유권자들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신진 세력이지만 중진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굽신굽신거리고 아이고 형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싸가지 없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 세대 교체를 바라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야, 쟤 됐네. 기세가 됐네.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가지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준석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데 첨언하면은 예. 우리 김수성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586의 꼰대들의 어떤 뭐 날판을 쳐갖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 그것에 밑에서 개길 수 있는 20대나 30대의 목소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싸가지 없는 젊은 애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위에 있는 40, 50대의 소위 말하는 꼰대들을 조금이라도 좀 제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더 말을 할 수 있는 20대 30대 중에 그것이 이준석이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싸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빗나가도 엄청 빗나간 거죠.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맞습니다.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정치 현상에 이제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실 이제 꼰대 문화에 대한 저항, 이제 문화 현상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꼰대의 이제 주요 특징이 뭔가요? 예. 꼰대. 저희 모두 꼰대인가요? 40대 50대는 다 꼰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저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는 그 뭡니까 좀 청년 세대들의 어떤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용어에 좀 네네.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하고 네네. 그들의 문화에 좀 더 이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에 무조건 니들이 따라와라. 내가 내 논리에 따라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꼰대론의 지금은 내로남불이잖아요. 핵심적인 것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586들의 내로남불 거기에다가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 그 세대들의 또 내로남불 그 경영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20대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내로남불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래 세대들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결국은 20대가 순종하는 20대가 아니라 싸가지 없이 좀 말 좀 해는 이준석이 분명히 여러 면에서 싸가지 없고 고개가 빳빳하다는 거는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것을 이준석을 키워주는 불쏘시개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대응도 달라야 된다. 예. 대응도
근데 대응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준석을 따상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사실은 청년 세대가 느끼는 이제 불평등이 화면 좀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이 화면 말고요. 다른 화면입니다. 이제 원형 그래프가 있는 화면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평등, 이 불평등의 사실 저변에는 사실 이제 기성 세대가 사실 이제 부를 이제 축적했다는 것이 있고, 이제 축적했는데 내가 뭐 축적하면 어때? 너네가 뭔 상관이야?라는 그게 이제 꼰대 문화의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불평등을 이제 보면은 이제 자산, 이제 뭐 소득, 뭐 특히 이제 사실 고용 문제보다는 이제 그 자산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느낀다고 보고요.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라 이제 금방 바뀌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제 기성세대가 조금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도 사실 최근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뭐 20년 내내 월급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를 살 수 없고 뭐 집을 살 수 없다면은 사실은 심각한 불평등이고 문제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층 이동도 사실 불가능하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네네. 계층 상등 이동 가능성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은 결국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이 조사랑 똑같아요. 자산이 33%니까 결국은 뭐 부동산 문제가 되겠고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부동산 문제 플러스 그거 결국 LH 문제 네네. 플러스 지금에 있는 암호화폐 문제, 가상자산 문제가 다 연결돼 버리니까 이 사람 20대나 이 젊은 분들의 생각은 꼰대들은 지들만 잘 살려고 하고 지들만 다 가지고 있고 20대는 기회도 안 주는 상태에서 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누군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을 선택하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좀 반대급부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나고 네. 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우리 댓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강바람님 말씀이 저는 뭐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싸가지 없고 단점이 많다 한들 기성 정치인들보다 낫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20대가 느끼는 부분에 우리가 네. 많이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실 이준석 현상은 심각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바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치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불평등이 심화된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예. 사실 예, 말씀하시죠. 예. 자산이라는 게 사실은 세습될 확률이 높죠. 지금 이 조사 요 차트에 보여지는 조사는 그 뭡니까 서울연구원에서 2020년에 20세에서 39세 사이의 1,000명 조사한 내용인데 자산이라는 건 세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계층 계급 뭐 세습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계층 상승의 그 사다리 자체를 누군가는 이제 걷어찼다라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열패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벌써 이번 정부 초에 그 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접근했을 때 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윗세대들은 뭐 부동산으로 다 벌어 먹었는데 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뭘로 그러면 다시 그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에서 있느냐 계층 이동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열패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서울연구원에서 불평등으로 접근을 한 거는 굉장히 그 소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공정이라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처음 시작했을 때 기회에서의 어떤 평등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공정이 결과에 있어서의 이제 정의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게 단계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정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권들이 얘기하는 청년이 공정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평등이 제대로 된다면 글쎄요. 과연 그 공정하는 것들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공정한 경쟁으로 나왔죠. 경쟁.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즉 20대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걸로 되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권의 무능과 부패 문제, 부패까지는 아니도 무능 문제라든가 이 내로남불 문제를 뒤집어 버리니까 이준석한테 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초기에 자산과 소득 부분은 이 말하자면 다음 세대한테 거저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세대에 거저주는 것이 재벌들만의 특권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다른 많은 사회의 기득권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라자면 로스쿨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게 조국 현상과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는 부분과 연관이 됐다고 보면 20대들이 느끼는 저 불평등의 부분과 결국은 이준석 현상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이준석 현상을 바라볼 때 이제 기존에 이제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바라기보다는 기성세대, 이제 기성 40, 50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화를 이룬 세대죠. 그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좀 보수화됐다라고만 그러게요. 바라볼 수 없다라는 예.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네. 사실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사실 좀 더 세대 교체가 좀 안 된 이유를 좀 연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한 발 늦은 것에 대해서는 분발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여당 내에서 지금 근데 여당 내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은 예. 사실 그게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강고한 여당 내의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세력이 유지되는 한 그러니까 여당 내에 젊은 20대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 이건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결국은 이준석한테 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깊이 이걸 숙고해야 되는데 그 숙고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지금 정권의 문제 아닌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민주당이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좀 지금 만약인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정계 개편이 진행이 될 텐데 당내에 이제 개파 간 힘의 균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예, 당내. 예. 당내 개파 간의 힘의 균형. 아 예. 지금 개파가 이제 친박 이제 친이계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네네. 저는 요새 그 예전에 개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일한 대우에서 같이 스크럼을 짜서 목소리를 같이 내서 같은 스탠스에 있으면은 사실은 뭐 공직 그 후보가 될 때에 네.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거죠. 개파라는 게 사실 네네. 딱 그걸로 이제 그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그 지난 총선에 그 보수 대우가 글쎄요. 그 친박계가 다시 그 뭉쳤고 그리고 친이계에서 일부 그 브레인들이 결합을 해서 굉장히 그 전세를 뒤집겠다라는 그런 총선이었죠. 2020년에. 그렇게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제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분기점으로 사실은 개파가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일단 있어요. 예. 또는 그 개파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기 개파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선거인단 대부분이 책임 당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원들을 이제 조직화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얼마나 이렇게 파워풀하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이준석이 대구 경북의 발표에 가서 정당 발표에 가서 자신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건 정당했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자고 했어요. 근데 그 대구 경북의 당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걸 보면은 그 핵심이 결국은 거기가 쉽게 말하면 친박의 지역이잖아요. 친박의 성지죠. 성지라고 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이준석 죽일 놈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분명히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분명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함부로 했지 않았겠죠. 분명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돌 맞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김수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친이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것은 개파의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해처모여는 이미 끝났다. 개파 정치가 이제 막을 개파는 이미 내리는. 끝났다. 단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이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이준석 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결국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개파 정치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자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제 만약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약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잡음 없이 무난히 이제 이 조합이 안착이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니까 네. 당 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 뭐 룰을 바꾼다든지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저는 그 국민의힘 내에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 그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지는 좀 각광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좀 어깨 싸움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그 보수 야권이 그 단일화를 그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뭡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후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좀 대표라든지 네네. 그 이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지분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은 그거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와도 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외부에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후보에게 순순히 그 대선 후보 대권 후보직을 그렇게 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분명하게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요번에 네. 그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배현진 후보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이준석 현상과 연동돼 갖고 뭐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기존의 개파는 무의미하고 지분도 무의미해질 수 있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뭐 배현진이라든가 다른 어떤 형태의 최고위원들이 그 흐름에 따라서 당선이 되면은 결국은 그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말씀하신 뭐 대선 후보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좀 나이 연세 드신 국회의원이면서 원래 정통으로 주장하셨던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들도 분위기를 알 텐데 굳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고 정 맞는 것보다는 돌 맞는 것보다는 대선 결과를 보고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결국은 침잠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본인들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네. 총선까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 많이 남았습니다. 3년 좀 안 남았나? 총선 그런데 많이 남았죠. 예, 대선하고 이제 지방선거는 바로 물려서 될 겁니다. 대선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는 싹쓸이가 될 텐데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도 그 당내에서 막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예전처럼 개파로 나뉘어서 막 어깨 싸움을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 당권이나 대권이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움직여주는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약하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외국에서 영입되어 오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이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의 그 근간을 그 유지하고 있는 책임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본이 있냐, 근본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은 야권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야권 통합에 나서는 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이. 이게 이제 만약에 예. 내년에 바로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이준석 나올 수 있죠. 선택도 굉장히 어려워졌을 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총선은 아직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상황.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걸 그 기득권을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드릴 필요 없고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하다가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한테도 유리한 그러니까 영선인 30대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고 좀 심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톡톡히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양이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 11일 결과가 엄청 궁금합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하고 주요 정당 지지도 이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띄워주시죠. 예. 전주와 비교해서 이제 사실 큰 변화는 이제 없어 보이는데요. MBS 한국갤럽조사에 비해서 YTN 리얼미터 조사에 부정응답이 조금 많습니다. 뭐 요번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그래도 임성님. 예. 예. 부정답이 뭐 오차범위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오히려 MBS 조사에서 긍정이 40%대로 나타났다라는 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42%가 그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다라는 게 뭐 지난주에 뭡니까 레임덕에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봤는데 40%대의 긍정 평가가 나온다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약간 좀 견고하게 보인다. 예. 수치만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30% 후반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40%대라는 게 보여주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자리가 좀 바뀌면은 예, 오차범위 내라도. 근데 지금 네. 논란이 세대론, 세대 교체론, 예. 뭐 20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실은 그게 많이 좀 직접적 관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뭐 예.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예. 무슨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 부정평가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50대 꼰대, 20대, 30대 이 논란이면은 굳이 변동될 이유가 없을 그렇죠.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뭐 교수님 말씀대로 그 정부 여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지금 보면은 40%를 회복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요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펜이 이제 대통령께 대한 그 지지가 이제 굳건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펜이 이제 사실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좀 이렇게 팬들이 좀 와야 되기도 하잖아요. 지난 좀 과거를 보면은 현재로서는 굳건하다. 예. 지금은 좀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거고 네. 굳이 대통령을 공격할 이유는 생기지 않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생기지 않고 이제는 그렇죠. 정당의 대선 후보 누구를 공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렇게 튀었거든요. 6%포인트 올라섰는데 MBS에서 이게 바이든 후광 효과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게 대접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 주요 정당 지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제 본 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각 기관 홈페이지나 이제 혹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요 정당 지지도도 역시 이제 전주에 비해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당 지지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다른 조사에서는 3당으로 정의당이 올라와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만 이제 국민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서 이걸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다면 그 전화 면접 조사인 MBS와 한국갤럽에서는 정의당이 조금 더 이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 포인트 막 이렇게 이 정도 차이로 정의당이 그 뭐 좀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리얼미터 조사 ARS 조사에서는 그 뭐 국민의당 또는 열린민주당이 더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표층 민심이 더 잘 잡히는 그 ARS에서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당이라든지 어떤 열린민주당처럼 아주 열성적인 그 뭐 지지자들이 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층 민심까지 잡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의당 그
좀 응답을 좀 해달라라고 그 재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 좀 저관여 관심이 이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정의당 좋다 이런 정도의 응답이 더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조상법의 차이. 예. 그런데 이게 이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 굉장히 견조하게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한 조사만 딱 보면은 그 차이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일단 샤이 보수? 샤이 진보?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의 당이 이게 보수가 되는지 예. 왜냐하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근데 조금 뭐라 하나 ARS에서는 국민의 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면접 전화에서는 정의당 쪽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좀 깊이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볼 텐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네네.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국민의 당이 아니라 안철수죠. 네. 네, 안철수. 정확히 말하면 네. 안철수 후보를 네. 포괄적으로 넓혀갖고 이게 대선 경선에 네네.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인 거지 네. 합당 문제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안철수란 사람의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분명히 안철수랑 악연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뭐 이제 큰 틀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당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합당 문제는 이미 사실은 좀 일정 정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다. 이슈가 아니다. 네. 안철수의 문제이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좀 변동에 따라서 안철수 위치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합당 문제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이른 아침 또 열일 마다하시고 와주셔가지고 두 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파 TV 봉작가 시사 라이브 배상훈, 김봉신 두 분 모시고 6월 첫째 주 이준석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